근육 자극만 최대한 주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다 다쳐서 오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귀한 손님 모시고 피트니스, 헬스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이 모두 다, 저는 기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퍼스널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고 운동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운동을 하시냐? 아니거든요. 제가 운동하는 체육관 가보면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럼 그런 분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나의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좋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설계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운동의 목적에, 어떤 목적을 가졌을 때 어떤 거에 더 부합하게 운동을 짤 수 있는, 운동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이해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트니스 코치 정래준 선생님 모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피트니스를 혼자서도, 퍼스널 트레이너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퍼스널 트레이너가 없더라도 내가 내 건강을 증진시키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운동을 짜실 수 있을지 우리 정래준 코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이번 강의 1시간 들으시면은 피트니스 퍼스널 트레이너 없이 혼자 운동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부담드렸나요? 네, 정래준 트레이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정래준 선생님은 제가 잠깐 소개는 제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멋있으시잖아요. 이거 요새 몸이랑은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많이 다릅니다. 전 보통 저렇게 몸을 저렇게 만드신가, 저는 저렇게 몸을 만드는 게 꼭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몸을 만드실 때 체지방이 몇 % 정도 되셨죠? 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5% 정도? 네네네. 그 정도 되면 이제 거의 그러니까 지방이 물론 제가 알는 거 10% 밑으로 내려가면은 네. 우울감이 상당히 심해진다고 들었어요. 네. 저렇게 한 며칠 정도 유지하셨던 거세요? 저렇게 저 계속 정도 5%로 어느 정도 유지하셨었어요? 그래도 한 3달 정도? 와, 계속 대단하시다. 유지했던 것 와. 같아요, 계속. 네. 멋있으시네요. 지금 우리 정래준 선생님께서는 지금 주로 강남 파이낸스 센터랑 또 다른 피트니스 샵을 하시는데, 저기는 위치가 어디죠, 선생님? 로얄 바디 피트니스는? 저기는 수원대학교 앞쪽에서 수원 쪽, 네. 네. 로얄바디 이거 능력자시네요. 두 군데서 일을 하고 계시고, 체육을 전통적으로 전공하신 분이 맞으시고요. 보디빌딩 여러 가지 경력들이, 운동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이신데 제가 경력이 너무 많아서 그건 제가 소개는 못 드렸습니다. 보통은 제가 우리 정래준 선생님 일하시는 곳에 가봤는데요. 여러 가지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피트니스라면 근력 운동만 생각을 하시는데, 강남 파이낸스 센터에 계신 그쪽으로 제가 그냥 한번 가봤는데, 밸런스 운동, 고유 감각 운동, 균형 감각 운동도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첨단 헬스가 근력 운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근육을 만드는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균형 감각, 밸런스 운동,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되게 다른 기계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선생님 괜찮으시면은 그런 고유 감각 운동들이나 균형 감각 하는 운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나중에 선생님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 보통 운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근육만 만들고 힘을 기르고 땀을 뻘뻘 내는 거를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고정관념을 우리 선생님께서 깨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께서 나 혼자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운동을 이제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대부분이 근육량 증가만을 목적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운동을 근본적으로 하는 거는 건강하려고 또 운동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아시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노화 방지,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대사증후군 개선 이런 등등에 대한 목표들이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좀 표를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 보시면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심장 기능 강화. 그러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은 심장에서 한 번 뿜어주는 1회 박출량이라고 하는 그 수축력이 좀 감소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시 심박수가 높아져요. 안정시 심박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동일하게 유산소 운동에도 좀 숨이 차고 회복이 좀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유산소 운동과 이런 하는 부분들이 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혈압적인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혈관에 대한 혈전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혈압도 좀 상승되는 부분들이 있고 산소 교환율이 좀 떨어져서 동일하게 유산소 운동을 해도 살이 좀 잘 안 빠지고요. 운동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제지방량이라고 하는 이제 체지방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계속 감소된다거나 지방은 증가되고 골밀도는 좀 떨어지고 유연성도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전반적인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운동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의사로서 보면은 이게 운동의 장점들이 결국은 이게 심장, 심폐기능, 근골격 근육량, 그리고 유연성, 골밀도, 내분비적 기능, 정신적 요인. 이게 다 늙으면 누구나 다 겪는 문제들입니다. 결국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늙지 않으려면 보통 연세 드셔서 활동량이 떨어지면은 늙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하시면은 요 내용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덜 늙기 위해서. 네, 물론 강도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정래준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몸을 멋있게 만드시면 계속 그거 유지하면 오래 못 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운동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랑 저런 멋있는 몸을 만드는 거랑 동일시 하시면 큰일 납니다. 보통은 저는 그건 의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요. 멋있는 몸을 만드는 거와 오래 살 수 있는 노화 방지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근육이 필요한 거지 근육이 부자가 되는 게 꼭 필요한 거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선생님? 네, 동의합니다. 예. 네. 운동을 처음으로 이제 오시게 되면은 바로 스트레칭부터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바로 스트레칭부터 하게 되면은 몸이 이제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바로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무리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생각하는 좋은 준비 운동에 제가 생각하는 좋은 준비 운동 형태는 유산소 운동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유산소 운동을 준비 운동을 가자마자 그러면은 달리나요? 아니. 걷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걷는 네. 형태로. 네. 그럼 유산소 운동이 될 정도 걸으려면 어느 정도 걸어야 되죠? 보통 헬스장에서 우리가 가면은 기계 있잖아요. 네. 보통 저 정도 과체중인 중년의 40대 중년의 남자가 네. 보통 워밍업 정도로 걸으려면 어느 정도 걸어야 될까요? 보통 약간 좀 빠르게 걷는 부분들을 보는데 그러면은 속도는 몇 정도 맞추면 될까요? 이제 속도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심박수가 자기 심박수? 네네. 보통 이제 자신의 심박수가 한 80회 정도 뛴다. 예, 예. 그러면은 뭐 한 110에서 130회 정도 음흠. 뛸 수 있는 그런 심박수 정도 또는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가볍게 좀 숨이 좀 차는 정도, 좀 가볍게 땀이 숨이 나는 차는 정도. 그러면은 가볍게 숨이 차고 땀이 나는 정도로 일단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일단은 네네네, 가벼운. 맞습니다. 그럼 그 시간은 어느 정도 15분 정도 꽤 긴 시간이네요, 생각보다. 네. 왜 그렇게 왜 그 정도나 해야 돼요? 나 헬스하러 간 건데. 아무래도 운동 자체가 예, 저는 처음에 준비 운동 시간이 잘 돼 있어야 예, 그 예. 부상을 좀 방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걷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야 속근육인 코어 근육 활성화가 좀 더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10분보다는 좀 15분 정도 혈관도 좀 충분히 확장되고 음. 이런 것 때문에 좀 시간을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걸을 때 코어가 활성화 되나? 코어 근육이 활성화가 되나요, 선생님? 네,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네. 보통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원래 걷기가 코어 근육이 맞습니다. 달리기, 육상, 그러니까 호흡이, 유산소 운동은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근데 전 선생님께서 이따 설명하시겠지만 결국 코어 근육은 숨을 쉬는 근육입니다. 숨을 쉬는 근육이기 때문에 코어 근육을 활성화하려면 숨이 좀 가빠져야 됩니다. 숨이 가빠지는데 그걸 컨트롤 잘하기 위해서 버티게 되면 코어 근육이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복행근이랑 골반을 싸고 있는 건도
복행근, 다혈근, 뭐 횡격막, 골반, 기저근 이게 원통을 이루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유산소 운동하면 호흡이 가빠지겠죠. 그럼 이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겠죠. 근데 이게 걸으려고 하면 왔다 갔다 그냥 허리가 나가거든요. 그럼 배에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 골반,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호흡근을 많이 쓰면서 호흡근을 힘을 줘서 버티는, 즉 이거 자체가 코어 근육을 활성화하고 코어 근육을 기르기 위한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숨이 차야지 실질적으로 코어를 활성화한다는 의미의 워밍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권하시는 워밍업은 약간 숨이 찬 걸 좀 느끼는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그럼 예. 그리고 사람마다 좀 체력 수준이 좀 다르겠지만은 좀 무릎이나 근관절에 무리가 없는 분들은 좀 예. 가볍게 좀 조깅을 하시는 것들도 좀 오케이. 좋은 준비 운동이 될 거라고 좀 그러면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간 숨이 찬 순간부터 한 몇 분 정도 하면 될까요, 선생님? 저는 대략적으로 10분 정도에 그러면 한 5분 정도 운동을 해서 숨이 좀 차지고 네. 숨이 차진 상태에서 한 10분 정도까지만 네. 기본적으로 지방 연소하거나 태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건 워밍업 수준이니까 네, 네. 지방을 연소할 정도로 이렇게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한 5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내가 숨이 좀 차지면 그다음부터 그 상태를 한 10분 정도는 유지를 해서 어느 정도 코어 근육을 충분히 깨워놓는 게 중요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근데 어떻게 근육 키워야 되는데 코어 근육 깨우는 게 왜 중요해요, 선생님? 하체 운동을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서서 하는 운동이나 앉아서 하는 운동이나 다 예. 코어가 좀 힘이 들어가는 운동들이 많기 때문에 예. 운동할 때 배가 이 안에 있는 호흡에 관여하는 복행근이나 예. 또는 다혈근이라든지 네, 예. 골반 기저 부분이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예. 겉근육인 복직근만 힘이 들어가면 허리 부상률이 좀 높아지죠. 네. 그거 맞습니다. 그게 정확히 네. 왜 그런 거냐면 제가 맨날 설명드린 건데 복직근은 골반을 잡아주질 못해요. 복직근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앞뒤로 막 빼면은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아랫배 쪽 깊은 거, 복행근이나 뭐 정확히 말하면 인터널 오블릭 머슬 그런 것들에 힘을 주면은 골반이 안 움직여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의 윗근육, 복직근의 껍데기 근육에 힘을 주면은 골반이 따로 놀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운동하면 허리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어 근육을 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워밍업을 해서 코어를 좀 깨워서 코어를 하체 운동을 하면서 네. 숨을 많이 쉬어서 코어를 좀 깨운 상태에서 아래쪽 배에 힘이 저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달리게 되면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호흡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근력 운동에 들어가면은 골반 위치가 잘 정렬이 되고 네, 맞습니다. 코어에 힘을 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협응력을 길러놓는 게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이건 협응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원래 협응력이 깨지는 순간 다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협응력을 기르기 위해서 글로벌 머슬, 껍데기 머슬들을 많이 쓰기 위해서 코어 근육을 충분히 깨워놓은 상태를 네. 일단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겉근육이 글로벌 머슬보다는 예. 속근육이 로컬 머슬부터 먼저 예. 쓰는 것들이 이제 밸런스라든지 예. 자세 기능에 먼저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그렇죠. 역시 그 피트니스도 모든 운동이랑 비슷하네요. 코어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거를 선생님께서 또 그 웜업 단계에서부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슬라이드는 선생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근력 운동하는 거죠, 선생님?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한 10회 정도 할 수 있는 무게? 이 정도로 대근육 위주로 해서 한 쉬는 시간은 30초에서 1분 정도를 가지고 한 12번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를 드시는 게 가장 뭐 적절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세 가지를 쓰는데 너무 무거운 무게를 드는 본인의 근력 수준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근비대의 향상을 가지고 쓰는 무게를 드는 것들은 근육은 버틸 수 있겠지만 뭐 건이나 인대나 또는 코어 근육이나 이런 근육들이 뒷받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부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력을 향상하기 전에 근지구성부터 키우는 트레이닝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지구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무게보다는 횟수 그리고 예. 강도보다는 운동 총량을 좀 늘리는 그리고 네 3세트 2세트 할 거를 3세트를 무게를 더 올리기보다는 4세트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적인 적응을 하는 거죠. 일단은 근육을 키우고 싶은 사람조차도 근육량을 키우기 위한 그 짜내는 그 운동을 먼저 하기보다는 지속 가능성 있게 근육 지구력을 충분히 올려놓고 네. 그런 운동들에 들어가야지 부상도 적고 네. 몸도 좋아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더 좋은 몸을 만들 수 있다. 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네. 선생님, 그림에 있는 그 세 가지 시스템은 뭔가요? 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저건 무슨 뜻이죠, 선생님? 인체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시스템을 쓴다라고 하는데, 예, 예. 하나는 이제 100m 달리기처럼 10초 이내에 에너지를 쓰는 이제 ATPPC라고 하는 인원지 시스템 같은 것들이에요. 저거는 이제 뭐 폭발적인 에너지를 쓸 때 쓰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어머니가 이제 아기가 깔렸을 때 뭐 포장이 확 들어올리는 예, 예. 뭐 그런 것들이나 예, 이제 예.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 이제 중간은 글라이코겐 이제 젖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젖산이 발생되는 해당 작용 시스템을 얘기를 해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관련된 당을 에너지로 쓰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맨 밑에가 이제 에어로빅 이제 유산소 시스템인데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이제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에서 가장 이제 효율적인 에너지원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네. 에어로빅, 그러니까 유산소 시스템이 근력 운동을 해도, 그러니까 에어로빅 시스템이 결국 가장 효율적인 거다. 네. 그렇게 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오래 살려면 심폐지구력이 좋아야 오래 살 가능성이 그러니까 꼭 오래 산다고 하니까 이게 에비던스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장수를 위해서 공식적인 학회들에서 레커멘드한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라는 거지. 유산소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인간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에어로빅 자체가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는 말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진화하면서 효율적인 형태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럼 근력 운동에서도 에어로빅이 뒷받침이 돼야 되나요, 선생님? 에어로빅 인스피레이션이? 네네네.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유산소 대사 능력이 좋아지면 일단은 젖산 제거 능력도 좀 빨라지고 무산소성 역치라고 해서 피로 물질이 증가되는 그 시점이 좀 늦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 회복 능력이 좀 빨라지는 거죠. 트레이닝할 때. 그러면은 내가 근육을 많이 키우고 싶으면 유산소를 안 하고 근력 운동만 연락해 해서 근육을 키우겠다는 생각은 성공할 수 없는 생각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상당히 중요하게 하네요. 네.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100m 다 똑같은 달리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쵸? 우리가 보면은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라톤 하는 사람 있죠. 몸매 네.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왜 그런 거죠, 선생님? 100m 달리기는 주요 에너지원이 탄수화물과 몸에 저장되어 있는 네. 유산소 대사 과정이고, 예. 좀 슬림한 사람들은 주요 에너지원이 지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은 상체 운동까지 합니다. 네. 팔을 휘젓는 이 힘까지 하체에 전달시켜서 보통은 뛰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머슬 매스를 가지게 있게 되고요. 수영은 단거리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머슬 매스가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쓰는 대사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몸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그 아까 말씀하신 가장 효율적인 유산소 운동 시스템을 통해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 군살이 별로 없으신 형태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건강에 있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유산소가 근본이고, 그 다음에 그 근력 운동이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내가 근력을 많이 키우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셔도 되죠. 저는 그걸 막겠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평균적인 분들한테는 유산소가 첫 번째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이 저는 두 번째 정도가 돼야 된다. 그 맞나요? 네. 비슷한가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같이 좀 병행을 하지만 예. 시간이 정말 없을 때에는 유산소 운동을 좀 더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없을 때면, 그러니까 원래 같이 하는 게 보통 이렇게 헬스에서 근육이 생기면 아까 말씀한 자신감 증대라든지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거는 자기만의 성취감 그런 게 되게 좋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 저는 몸이 이렇지만 친구들 중에 운동 중독된 친구들 꽤 있거든요. 그 친구들 보면은 그게 너무너무 좋대요. 근데 그게 결국 그 자체로 어떤 효용감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몸이 벌크업 되는 느낌, 펌핑 되는 느낌의 짜릿함, 그런 것들을 실제로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별로 해로운 느낌이라고 절대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같이 하셔도 좋겠는데, 하나밖에 못 한다면은 유산소를 더 오히려 우선시 하시고 싶다. 그거는 좀 저는 제 그냥 고정관념으로는 피트니스 코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전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유산소 운동을 프로그램 짤 때 어떤 식으로 짜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운동은 이제 기본적으로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분할 트레이닝이 있고, 또는 코어를 향상하는 뭐 코어 트레이닝이나, 또는 이제 통증이 있는 부분을 뭐 개선하는 그런 통증 관리 관련된 뭐 이런 컨디셔닝 관련된 트레이닝, 그리고 이제 뭐 밸런스 트레이닝, 이제 근신전 뭐 반사 트레이닝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근력을 가장 중요한 건 좀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심장에서 먼 부인 일단 하체 쪽 관련된 부분을 상체를 체력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하체 코어를 포함한 하체를 체력부터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체력은 근지구력인 하체 근력 운동과 더불어서 유산소 대사 운동을 했을 때 체력이 좋아진다라고 보지, 하체 근력 운동만 해서는 체력이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체 운동과 더불어서 이제 유산소 운동 두 가지 같이 하는 게 좀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 근력 운동도 심폐지구력과 관련 있는 하체 운동 위주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네. 아, 예. 어떤 전체적인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일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하체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근육량이 높기 때문에 예. 그래도 기초 대사량도 올라가고, 대사량이 올라간 상태에서 식이 조절하면 좀 체중 감량도 좀 빨리 일어나고. 그렇죠. 그냥 근육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심폐까지 같이 높아지는 것도 기초 대사량에 네.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네.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근육량만 늘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달리기만 해서 하는 게 이 두 개의 효과를 같이 보는 게 좋겠다. 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육은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뼈에 붙어 있는 골격근, 그리고 이제 심장근, 예. 내장근, 예. 그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코어 머슬들, 이런 것들도 같이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견해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효과적인데, 안전하기가 어떤 뜻이죠, 선생님? 그러니까 대부분이 요즘 트레이닝 자체를 효과, 즉 근육의 자극 위주로 트레이닝을 요즘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가슴 근육이 신장성 수축을 하기 위해서 너무 벤치프레스를 할 때 넓게 잡는다라든지, 예. 아니면은 둔근의 자극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너무 깊이 앉는다라든지, 예. 그러니까 이러한 좀 위험한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예.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보다 안전하게 트레이닝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효과보다는 안전하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말씀드려요. 오케이.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근육 자극을 걸고 같은 자세에서 최대로 일으킬 때 근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근육을 빨리 키우고 싶은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근육 자체의 자극을 최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으신데, 그런 것들은 별로 권장하기는 네. 어렵다 말씀을 네,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이제 수행할 만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상당하게 이제 상위 클래스에 있는 뭐 국가대표라든지 예, 이런 예. 사람들을 말고는 특개수 이런 소수층 분들 말고는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제가 피트니스 하다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원래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런 거군요. 그렇죠. 네네네. 피트니스가 안 좋은 운동이 아니라 괜히 욕심을 내서 유산소 운동도 충분히 안 돼 있고, 네. 코어도 충분히 안 만들고, 심폐랑 하체랑 같이 단련도 하지 않으면서 네. 근육 자극만 최대한 주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다 다쳐서 오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진료실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운동하시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볼까요, 선생님? 예. 그러면 이제 근력 운동을 스스로 이제 혼자 운동을 하실 때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유의점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이제 하체 운동을 말씀을 드리면, 하체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운동으로 첫 번째 스쿼트 운동은 누구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스쿼트라고 하는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 무릎 주변을 감싸는 대퇴사두근 강화, 또는 무릎 주변을 감싸고 있는 햄스트링 강화, 기랑근 역할을 하는, 그리고 스쿼트를 할 때 둔근이 좌우측 힘에 대한 밸런스를 잡기 위한 중둔근 강화, 그리고 내전근 강화, 이런 부분 단일 관절을 강화시킨 상태에서 복합 운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 대부분이 바로 처음부터 코어도 향상되지 않고 무릎 주변 근육도 향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강도 있는 스쿼트 운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그런 어떤 복합적인 운동 이전에 관절을 보호하는 단일 관절 운동도 시행한 상태에서 복합 운동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뜻은 알아들었고요. 본질적으로 스쿼트는 되게 어려운 동작입니다. 보통 이렇게 환자분들이 플랭크 스쿼트는 보통 그게 저는 어떤 생각하는데 운동이 어느 정도 최소 중급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스쿼트나 플랭크가 예쁘게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상당히 드물죠. 예,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거 한 말씀 드릴게요. 선생님 일반적으로 선생님한테 그 PT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이 스쿼트를 예쁘게 하게 되는데 평균 정도로 한 40대에 보통 원래 운동 안 하던 저같이 배 나온 아저씨가 스쿼트를 열심히 한다고 치고 스쿼트를 깔끔하게 수행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트레이닝을 해보시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스쿼트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는 기간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 생리적 변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은 매일 알려드려도 매일 자세가 안 나오고 어떤 분들은 운동신경도 좀 좋고 바로 잘 나오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통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면은 기대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보통은 제가 필라테스 선생님한테 제가 뭐 물어봤을 때는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필라테스 하시는데 선생님은 기준으로 선생님들이 뭐 선생님 많이 강의를 가르치시니까 그러니까 스쿼트나 플랭크가 깨끗하게 나오게 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신다고 보세요? 좀 가르쳐보면. 저도 적어도 한 반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는 있거든요. 왜냐면은 스쿼트를 대부분이 무릎으로 스쿼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스쿼트 과정 속에서 허리로 일어나는 스쿼트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역학적이지 않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죠. 유연성도 좀 향상돼요. 플랭크도 맞나요? 플랭크도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보통 이게 문제가 뭐냐면 허리 아프신 분한테 플랭크부터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무릎 아픈 사람한테 스쿼트부터 하라는 식으로 영상들이 그러니까 영상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뉴스 같은 곳에서도 뭐 코어 운동은 플랭크부터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보통 그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트레이너 분께서 실질적으로 그 레슨 받는 분들 가르쳐보니까 흉내는 내시겠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서 그 동작에서 스쿼트에서 응용 동작을 한다든지 플랭크에서 응용 동작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 트레이너가 권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한 3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면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운동 천재가 아니시라면은 한 달 안에 자꾸 스쿼트 하려고 하시고 자꾸 플랭크 하려고 하시는 거는 무리한 계획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혼자 운동하실 계획을 세울 때 플랭크나 스쿼트를 처음부터 하는 식으로 운동 계획을 세우시는 거는 부상 위험이라든지 전체 운동의 밸런스를 매우 깨트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나온 거 중 선생님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게 OKC, CKC가 뭔가요, 선생님? 오픈 키네틱 체인과 이제 클로즈 키네틱 체인이라고 하는 발이 체중을 받는 운동이냐 체중을 받지 않는 비체중 부하성 운동이냐를 보는 건데 근관절에 스트레스를 주는 운동이냐 주지 않는 운동이냐 또는 기랑근이 관여하는 운동이냐 기랑근이 관여하지 않는 운동이냐를 보는 그런 어떤 게 좀 더 쉬운 운동인가요? OKC가 쉬운 운동인가요? CKC가 쉬운 운동인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OKC가 가장 쉬운 운동이죠. 관절 하나만 쓰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주로 앉아서 무릎을 들어올리는 레그 스텐션 같은 운동이나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접는 시티드 레이컬 같은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다 OKC 운동이 들어갑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통 그 재활에서는 약간 조금 다른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CKC는 어떤 형태로든 강한 운동이기도 하지만 밸런스드 엑서사이즈에 느낌을 좀 가지고 체중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걸 좀 포함하거든요. CKC는 OKC는 균형을 잡는 걸 포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OKC는 OKC만으로 존재하기는 좀 어렵고요. CKC 운동을 언제나 같이 해줘야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 특정 근육을 한 방향으로만 키우고 다른 근육들이랑 같이 엮어서 하는 걸 안 하게 되면 저는 어떤 의미에서 CKC만 하는 운동은 하나의 운동 세트로 존재할 수 있는데 OKC만 하는 운동들로 이루어진 운동 세트는 저는 그러니까 불완전하거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혹시 저기에서 이제 단일 관절 운동에서 복합 관절 운동이라고 보아서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 비중을 얘기를 하는 거지 항상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OKC만으로 돼 있으면 안 되고요. 오히려 OKC 하나만 할래, CKC 하나만 할래, 좀 CKC 하나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밸런스 엑서사이즈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CKC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면에 닿아 있으면서 하는 운동. 그게 CKC라
클로스 카이네틱, 닫혀있는 사슬 운동. 그러니까 몸에 무게 중심이 있고 작용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닫혀있는 사슬로 작용한다는 거야. 발을 땅에서 떼서 움직이면은 이쪽 사슬은 열려있다. 이쪽은 오픈돼 있다. 이쪽은 힘이 오픈돼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그 체중 부하 운동을 CKC,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시면은 OKC는 체중 비부하 하체 운동,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근데 체중 비부하 하체 운동과 체중 부하 하체 운동을 같이 엮어줘야지, 그 중에 하나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매우 낮추고, 저는 약간 더 OKC만 하는 것보단 CKC 하나만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때, 약한 정도의 CKC는 OKC 효과도 어느 정도는 주는데 OKC만 계속하면은 다른 부상이 생길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건 제가 염려 말씀은 조금 괜찮죠, 이 정도. 네, 맞습니다. 네. 맞는 말. 예. 첫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 이게 무슨 설명이죠, 선생님? 코어 근육들을 대부분이 이제 코어 근육 하면은 복직근 그리고 이제 허리 근육 요 정도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표 근육을 좀 나타낸 거고요. 이제 주요된 코어 근육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대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개의 근육들이요. 위에 말씀드린 어떤 횡격막, 그리고 다혈근, 그리고 복행근, 그리고 골반 기저부 근육, 이 4개의 근육들이 주요 코어 머슬이라고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표현한 부분이고요. 그 밑에 같은 경우는 겉근육들을 나타낸 건데, 이제 복직근, 흔히 말씀드린 복직근이나 내전근들, 이런 근육들을 좀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조금 보태자면은요. 네. 결국 이 4개의 근육은 기랑근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이 4개의 근육들은 하나만 힘을 주는 게, 하나가 힘이 들어가면 다 같이 힘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복횡근에 힘을 주면은 압력이 높아지기 위해 횡격막, 압력 변화가 생기는데 횡격막, 골반 기저분이 같이 힘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 복횡근에 힘이 들어가면은 골반이 잡히는 이유가 그 골반 기저분과 기랑근 관계에 있기도 하고, 복횡근 자체가 골반을 싸고 있는 벽과 전체적으로 닿아 있기 때문에 이걸 조이면은 골반 위치가 잡히거든요. 내 몸의 체형에 가장 적절한 위치로 오게 됩니다. 코어 근육을 잘 쓸 수 있게 되면. 저절로 그러면 허리 통증이 생길 비율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 복횡근, 골반 그러니까 복횡근을 쓰는 것 자체를 되게 그걸 힘을 줄 수 있다는 거 사실 자체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골반 위치가 오리궁뎅이로 나와 있고 무거운 물건 들고 안 좋은 자세를 하면서 허리가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선생님께서 피트니스 강의를 해주시면 재활 강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강의를 해주시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랑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팔을 굽히잖아요. 우리는 팔을 굽힐 때 팔을 굽히는 근육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근전도 같은 걸 보면은 팔을 굽힐 때 팔을 신전하는 근육도 같이 힘을 줘야 됩니다. 같이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이 힘이 들어가는 걸 중화해줘서 관절의 안정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랑근 관계에 있는 근육들을 같이 기랑근 관계가, 기랑근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힘을 줄 때 같이 그거랑 같이 작용하는 근육. 보통 여기 배에 힘이 들어가면은, 이거 복행근 배 쪽에 힘이 들어가면 저기 PD님 여기 마우스 커서 좀 보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복행근 쪽에 힘이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등 쪽 근육에 같이 힘이 들어가야지, 됐습니다. 복행근 여기 보시면은, 안 되네요. 앞쪽에 배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은 등 쪽 근육에 같이 힘이 들어가야지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골반 쪽에 힘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골반을 잡고 있는 이 동그란 근육이 같이 골반을 잡아주면서 골반 기저에도 같이 힘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세트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기랑근 관계를 잘 이해하시게 된다면은 이 배에 힘을 주는 게 왜 허리에 좋은 운동인지를, 습관이 허리에 왜 좋은 운동이 되시는지를 환자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님들 운동하실 때 보면은 스쿼트 할 때 뒷근육에 힘을 빼고 앉을 때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스쿼트를 할 때 배에다가 힘을 풀고 그냥 스쿼트 하는 경우가 많아서 껍데기만 흉내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부상당한 경우가 많은 거죠. 네. 이제 껍데기만 흉내냅니다. 멋있는 동작. kop데기만 흉내내면 망합니다. 망해요. 예. 여기 그러면은 또 두 번째 어떤 거 고려해요? 상체 운동, 아까는 하체 운동 말씀드린 거고, 상체 운동은
어깨 안정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뭐 뒷부분은 다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등 운동을 좀 저는 되게 중요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예. 등 운동이 잡힌 상태에서 등 근육인 능형근이라든지 상부, 중부, 하부 승모근이나 또는 뒤쪽에 있는 뭐 다혈근이라든지 또는 뭐 기립근 이런 뒤쪽 근육 광배근들 이런 근육들이 복합적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조깅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해야 바른 자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저기 보시게 되면 하체 운동과 그 다음에는 상체 운동에는 등 운동부터 좀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맨날 바른 자세 얘기할 때 아랫배에 힘이 들어서 요추를 펴고 그 등을 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흉추를 펴야 되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척추의 머리의 무게를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게 중립 자세가 몸에 필요한 자세인데 결국 그거 자체는 이 등 쪽 근육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흉추를 피는 걸 우리가 필 수가 없어요. 흉추 자체만 못 피기 때문에 보통 이 어깨 등 쪽에 견갑골을 잡아주는 이쪽 근육들이 파이어링을 하면서 힘이 들어가면서 흉추가 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흉추가 펴져야지 모든 헬스, 그러니까 척추의 움직임이 적어야지 결국 부상 방지가 되는 거고 운동의 효율성이 있는 거고 몸도 네.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이거를 그 선생님 저번에 말씀하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상체 코어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그 표현이 코 근육 원래 정의랑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시기에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랫배에 힘이 잘 들어가야지 허리가 발라지고 하체가 근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처럼 등 쪽에 밸런스가 좋게 이게 힘이 잘 들어간 상태에서 다른 근육들을 해야지 근육 발달도 잘 되고 자세가 발라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어 근육, 아랫배 쪽에 힘을 잘 못 주는 사람이 허벅다리가 굵어질 수가 없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한 예로 이제 벤치프레스 같은 대흉근 발달을 예. 대표적으로 하는 3대 운동할 때도 예. 견갑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벤치프레스를 들어야지 견갑이 안정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예, 예. 벤치프레스를 하게 되면 또 어깨에도 부하가 또 가기도 하거든요. 부들부들 떨면서 운동하면은 다치거나 근육 실력이 잘 안 늡니다. 근데 보통 이게 부들부들 떨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자세나 속근육이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 등 쪽, 여기서 말하는 그 등 쪽이 어디쯤이세요? 그 아까 말씀드리는 어깨 안정화를 하는 게 그 견갑골 사이 그 정도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흉추를 감싸고 있는 이제 근육들인 거죠. 아, 이제. 그렇죠. 네. 그러면 흉추가 한가운데 있으니까 견갑골 사이를 포함해서 네. 이 가운데 쪽, 그러니까 등 쪽에서 좀 튀어나온 부분, 그 가운데 쪽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힘이 좀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줘야지 맞습니다. 자세가 자연스럽게 펴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네. 되겠죠? 예.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건 무슨 내용인가요, 선생님? 저거는 이제 간단하게 운동 효과가 높은 운동으로 좀 구성을 해라라고 하기 위해서 저 표를 나타낸 건데 네, 예. 운동을 볼 때 팔 운동이나 이런 운동들도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상위 개념들, 즉 근육들을 많이 쓰는 운동들을 좀 골고루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 표를 좀 나타냈습니다. 보통 뭐 운동을 제가 3개를 하면은 빨간 거,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하나씩 하면 좋은가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세요? 보통 배분을 하실 때? 초급자들은 파란색을 좀 많이 하는 운동 쪽으로 하고요. 예, 예. 중급이나 또는 적응할수록 예. 효과적인 운동으로 가기 위해서 빨간색 쪽인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급자인지 중급자인지 고급자인지 생각을 해보고 네. 처음에 괜히 이걸 빠르게 내가 처음 하는데 한 달도 안 돼 혼자 운동하는데 빨간 거에 있는 운동 뭐 이를테면은 그러면 스쿼트는 저기서 무슨 색깔 정도 될까요, 선생님? 지금 스쿼트 여기 있네요. 스쿼트가 65%에 있는 그 운동 중간 정도 중간에서 상위 운동이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스쿼트는 중간에서 상위 운동이고 아마 플랭크는 저기 없나요, 선생님? 플랭크는 근신경 효율성에서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군요. 운동 단위 수가 낮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위 개념 쪽이죠. 네, 재활 플랭크는 저거보다 조금 낮고 네네네. 그러니까 스쿼트는 지금 가운데보다 상위 쪽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네. 꽤 강한 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 아프신 분이 통증을 해결하려고 스쿼트를 하시는 거는 매우 무모한, 그러니까 이 표를 봤을 때 매우 무모한 도전이라고 네. 봐도 되는 거겠죠, 선생님? 네네네, 예.
그러니까 운동이 이런 식으로 위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서 요 주제 자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선생님 기회가 있으시면 한글로 번역해서 운동들의 위상 같은 것들을 표준적 위상 같은 걸 한번 제공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운동 능력에 맞춰서 근육 프로그램을 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파란 거나 노란색 위주로 짜시고 그걸 잘 실행하시면 그 다음에 주황색 하시고 그 다음에 빨간색 하셔도 되는데 그걸 처음부터 빨간색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표는 간단하게 근신경 참여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위가 이제 클린 앤 저크랑 스네치가 두 가지가 합쳐서 이제 용상, 인상, 역도죠. 네네네. 맨 위 상위 개념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예. 일단은 그럼 혼자 구성할 때 뭐 어떤 유의점들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제 둘째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둘째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쓰는 앞쪽 근육 아까 지금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두만 힘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반대 근육인 기랑근에 집중돼서 반대 기랑근도 같이 트레이닝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쪽 근육에만 집중한 상태에서 스쿼트를 많이 하는데 뒤쪽 근육 햄스트링 강화 이런 운동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항상 병행을 하세요. 트레이닝 하실 때 앞 근육과 뒷 근육 대칭되는 근육끼리.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효율적인 운동, 관절을 많이 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CKC 관련된 복합 관절 운동, 체중 부하성 운동으로 50% 이상을 구성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체중 부하를 받는 그렇게 표현을 쓴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코어 근육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코어 근육이 향상되고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 트레이닝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순서대로 좀 유의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거 넷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상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벤치 프레스 할 때 이 등 쪽의 흉추 아까 중심이 되는 그게 힘을 푸고 억지로 들려고 하면 망하는 거고요. 하체 운동할 때 코어에 그러니까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코어에 힘을 다 풀고 하체 힘을 집중하면 망합니다. 그 순간에 부상이 올 거예요. 그 순간에 다치실 거여서 코어 근육 자체가 잘 견고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걸 거예요. 혼자 운동하실 때는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근력 운동한 다음에 또 달리기 하나요, 선생님? 아까 달리기 했을 때 달리기 또 하나요? 이제 이게 아까는 이제 웜업 개념이고 탄수화물 에너지를 쓰는 순서가 탄수화물을 쓰고 무산소성 대사 과정에서 유산소 대사 과정인 지방을 쓰는 에너전으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꼭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걷는 것만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걷는 것만이 아니라 좀 뛰는 것들도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코어 근육의 가장 활성화된 호흡이 숨가쁘고 골반 기저부 근육을 쓰면서 속에 있는 복행근을 쓰는 달리기 같은 운동들도 최고의 좋은 운동들이고 심장 강화에 가장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또 유산소 운동을 좀 권장한다. 근데 목표는 주당 1,500칼로리 이상 숨차게 운동할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 생각 말씀드리면은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걷기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걷기가 좋다고 많이 해서 무슨 뜻이냐면은요. 걸어서 숨 안 차잖아요. 그럼 유산소 운동이 아니죠. 유산소 운동은 숨이 찹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걸어서 다리가 안 땡기잖아요. 그럼 그 근력 운동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게 맞는데 저는 보통 어떻게 60대 정도까지는 가벼운 조깅 대부분 하실 수 있거든요. 70대나 80대 뭐 어디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걷기라도 해야 되는 거고 유산소 운동을 걷는 형태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까 달리는 형태로 유산소 운동을 못 하시니까 걸으라고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40대, 50대, 60대 분들은 대부분 가벼운 조깅 다 가능하시고요. 뭐 무릎이 안 좋으시면 자전거, 실내 자전거 같은 거라도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근력 운동도 해야 되는 건데 시간을 아주 많이 투자하시는 걷기를 하셔서 숨도 한 번도 안 차고 다리도 하나도 안 땡기면은 시간을 되게 비효율적으로 쓰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유산소 운동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근력 운동 따로 유산소 운동 따로 하는 이 개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예. 요거는 무슨 내용이죠, 선생님? 그리고 이제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나 좀 재밌는 얘기 되는데 회원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저 오늘 밖에서 쇼핑 오래 하느라고 많이 걸었어요. 예, 예. 뭐 이렇게 하면서 오늘 유산소 운동 충분히 했어요.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따로 운동하지 않아도 유산소 운동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유산소 운동의 정의 첫 번째로는 심박수가 증가되는 운동. 예, 숨이 가빠야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분들 상당수 많다라는 거. 네, 너무 많아서 그거를 좀 여기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예,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낮은 강도의 저거는 이제 낮은 강도의 운동과 높은 강도 운동에 대한 두 가지 효과가 어떤 걸 선택할 건지를 좀 제가 간단하게 이제 본 건데 걷는 게 실제적으로는 운동 강도가 낮은 데에서는 지방 대사가 많이 일어나는 게 맞기는 하죠. 그러니까 네. 걷는 살 빼름 많이 걸어라 지방 대사가 많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을 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심장 기능이 개선이 되고 안정식 심박수가 떨어지고 혈압에 대한 개선이 오고 심혈관계 쪽 기능이 좋아지려면은 아무래도 뛰는 게 좀 좋다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어떤 걸 선택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전제 조건은 그러기 위해서는 무릎 주변 근력을 먼저 좀 빨리 키워야겠죠. 네. 여기 지금 PD님 다음 시간에 방송이 있나요, PD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 내용은 그러니까 운동을 멈추면은 산소 포화도가 어떻게 바뀐다는 내용인가요, 선생님? 저 표는 예.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낮은 강도에서는 들이마시는 산소하고 내뱉는 이산화탄소하고 대한 호흡 교환율 자체가 예.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예. 높은 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들이마시는 산소보다 내뱉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기 때문에 부채가 생겨요, 산소에 대한. 그리고 나서 우리 몸은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 항상성에 의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낮은 강도에서는 바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소비를 시키죠. 이게 그거랑 비슷한 거죠. 한계 심박수에 비슷하게 가면은 몸이 무리가 간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한계 심박수에서 한 60에서 70% 정도면 금방 리커버리가 되고 몸에 무리가 별로 안 가는데 그걸 한계 심박수의 100% 정도까지 쓰면은 그거 자체가 회복이 좀 힘들고 몸 자체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네.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도 많은 에너지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가동까지 좀 뛰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운동 후 초과산소 소비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오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알아들었고요. 네.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제가 요거 내용을 설명 거의 마지막인데 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낮은 강도에서는 리커버리 회복 관련된 목적을 가지고 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중강도에서는 지방 감소를 목적으로 운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높은 강도에서는 심혈관계 강화 목적으로 한다. 오늘은 이 시간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이에 따라서 점점 줄어듭니다. 네. 나이에 따라서 점점 구간이 줄어들고 내가 체지방 감소와 근지구력 정도면 약간 숨이 찰 듯 맞을 정도면 그러니까 그 정도만 유지하셔도 되고 내가 체력 자체를 늘리고 싶으면 꽤 달리셔야 되고요. 내가 운동으로 뭔가 멋진 몸을 가지고 내가 좀 남들보다 뛰어난 신체적 능력 가지고 싶으면은 죽고 싶을 때까지 해야 된다. 비슷한 그런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내 목적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70, 80%를 하기로 했으면 계속 7, 80%를 해야 됩니다. 어느 날 한번 7, 80%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괜히 힘만 드는 거고 자기가 지속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기 스스로 냉정하게 평가해서 단계를 하나씩 올리셨으면 본인의 목적에 맞게끔 운동을 해야겠죠. 하나씩 올리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리 운동은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된가 그러고 정리 운동은 조금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것도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죄송하긴 한데 요거를 마지막 메시지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모두 저희 방송을 보시고 운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 처음에 오시면은 준비운동부터. 예. 준비운동은 유산소 형태를 선택을 하시는데 예. 무릎에 좀 부하가 가면은 자전거. 예.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러닝머신을 통하는 준비운동을 하시고요. 대략적으로 5분보단 좀 짧으니까 예. 좀 땀이 날 정도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예. 하시고 내려와서는 이제 근력 운동. 그럼 스트레칭도 조금 하시는 게 좋죠, 보통. 네, 동적인 스트레칭 좀 이렇게 돌려주고 하면서 코어가 힘이 들어가기 위한 동적인 스트레칭 정도를 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그러니까 과도하게 관절 운동 범위를 넓히는 게 아니라 코어에 힘을 준 상태에서 여러 관절들을 한 번씩 움직여서 풀어준다.
그런 네, 개념에 더 맞습니다. 가까우신 거죠. 그래서 이거 준비 운동에서 언제나 코어를 깨운다는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근력 운동은 5가지 이상이요. 네. 근데 대부분 5가지라고 놓은 거는 한두 가지만 너무 강조 있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피로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길한 건 운동하기도 힘들 거예요. 네네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대근육 위주로 해서 50% 이상 구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유산소 운동은 그래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40분 이상을 좀 권장을 하기 위해서 저 시간을 둔 거고, 마지막에 정리 운동은 증가된 심박수를 다시 항상성에서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래서 쿨다운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심박수가 높아지는 데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보다 운동을 통해서 서서히 떨어뜨리는 것 자체가 몸에 스트레스가 덜하단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거죠. 예, 그걸 자체를. 갑자기 운동을 딱 끊어가지고 되돌리는 것보다 서서히 떨어뜨리는 게 몸에 무리가 적게 간다.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 몸은 별게 아니어서요. 변하면 힘들어합니다. 항상성을 해치지 않게 완만하게 변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막 미친 듯이 막 온 힘을 다해서 운동하다 갑자기 운동을 뚝 끊어버리면은 그거 자체가 몸에 무리가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서히 운동 강도를 좀 줄여서 몸이 비슷한 심박수까지 안정적으로 떨어지게 해드리는 게 몸의 스트레스도 적게 가고 근육량도 잘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죠, 선생님? 네. 그러면은 총 1시간 반 정도 제시해 주셨는데 나 1시간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준비 운동은 똑같이 한 죄송해요. 10분 정도로. 예, 10분 준비 정도. 운동을 배제시키고 바로 근력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역시 좀 부상으로 가기 때문에 예, 준비 예. 운동은 5분 10분 정도. 그리고 근력 운동을 5분에서 10분 정도라도 대근육 위주로 예. 하시고, 그래도 유산소 운동은 40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질문은 오늘은 제가 그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너무 말이 많아서, 그러니까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질문은 좀 오늘 받기 어려울 것 같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뭐 나중에 꼭 다시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 그 운동을 하시는 혼자 PT를 하고 싶어 하시는 피트니스를 하고 싶은 꿈나무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 혹시 모르시면은 전문가에게 여쭤봐 주시죠. 많이 다치시는 분들 많이 보셔서 그럴 거예요. 워낙 전문가시니까. 예, 그래요. 토요일 낮 여러분 방송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